네, 11차시는 헤테로피아를 꿈꾸는 공간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차시 설계할 때마다 제목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헤테로피아인데 제가 많이 가는 유토피아가 있어요. 클린토피아. 세탁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컴토피아 이런 데 PC방. 예. 의외로 보면 주변에 토피아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토피아의 그 기원은 유토피아이긴 하거든요.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이제 아시겠지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공간, 세상을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보잖아요. 클린토피아를 갈 때마다 우리는 정말 저렴하고 완벽하게 새 옷이 돼서 돌아오는 세탁소를 꿈꾸는 마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걸 기대하길 바라면서 아마 그 세탁소 이름을 그렇게 주인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 토피아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것과 이제 괴를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헤테로피아는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만든 단어인데 여기서 헤테로는 다양하다라는 거고 뒤에 있는 피아는 토프스라고 하는 공간에서 따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는 공간인데 실제 이제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유토피아긴 유토피아인데 현실에 존재하는 유토피아. 이걸 헤테로피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목이 그럼 현실에 존재하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공간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하고 공간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앞차시들을 통해서 메타버스가 뭐 교육 부분에선 현실에 있는 공간을 대체할 수도 있다. 방송에서도 현실에 있는 제작 환경을 뭔가 넘어서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있는 공간이 다 소멸되거나 공간의 가치가 없어진다.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현실에 있는 공간은 메타버스를 통해서 원래는 도달할 수 없었던 유토피아 같은 공간으로 현실 공간이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도시 좋아하시죠? 도시. 지금 이제 우리가 모여 있는 공간도 뭐 서울 도시인데 도시에 보면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있죠. 역세권, 학세권, 편세권, 팍세권. 이거 따라하기 힘들어. 모유세권 해가지고. 그럼 도대체 도시에 왜 모여 살까? 도시에 모여 살면 뭐가 좋기 때문에 모여 살까? 첫 번째 같은 공유입니다. 공유. 여기 보게 되면 예를 들어 편세권. 집 근처에 걸어서 편의점 있으면 되게 좋죠. 저도 주상복합에 사는데요. 저희 집에 있고 지하 1층 가면 거기 편의점 2개가 있어요. 저도 좋지만 저희 아이들이 환장하고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사를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지하에 편의점이 있다. 또 바로 그 옆에 전철역이 연결이 돼요. 역세권. 와. 제가 이제 나는 아빠는 학교가 좀 먼 것 같아 이사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건 아빠 사정이고 난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권이 몇 가지 껴 있으니까. 그러면 편의점은 왜 모든 집 옆에 안 붙어 있을까? 이 바보 같은 질문. 풀어보면 이거죠. 아니 편의점은 인구가 많은 데 있어야지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인구가 많은 데 사는 사람은 옆에 편의점도 있고 인구가 많으면 옆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밀집하는 이유는 밀집해야지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 저 편의점 만약에 10,000명이 사는 지역이 있고 100명이 사는 지역이 있고 동일한 브랜드의 편의점 가운데 딱 있다라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10,000명이 사는 지역이 보통 임대료는 좀 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업체 입장의 장점은 그거죠. 10,000명의 소비자가 있으니까 원가를 좀 낮출 수가 있겠죠. 이윤을 적게 받아도 규모가 되니까. 근데 100명은 손님이 적으니까 이윤을 많이 붙이지 않으면 운영이 잘 안 될 거예요. 즉 공유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얘 자체의 원가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유리한 거죠. 근데 한 가지 공유하지 못하는 게 내 집입니다. 물론 이제 집도 뭐 전세는 공유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는 우리 식구만 살지 내가 하나 살고 네가 하나 살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비는 비싼데 나머지는 대부분 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도시에 공유를 하기 위해 자꾸 몰려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공간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 있다 보면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겠죠. 이 사람들이 갖고 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하고 연결성, 그 연결성에서 당연히 어떤 사업적인 또는 배움에 관련된 기회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공유를 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시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물론 뭐 공유하고 이런 연결이 늘 좋은 쪽으로만 결과가 나오니 그렇진 않겠죠. 도시가 갖고 있는 뭐 압도적으로 높은 문제가 있어요. 범죄율. 인구수 대비 범죄율이나 인구수 대비 치명적인 사고의 비율은 도시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릿속에서 뭔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고나 위험하고 공유했을 때 얻게 되는 경제적인 효익을 봤을 때 후자가 더 나한테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지도인데 이 지도가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 세계에서 집을 사기에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안 좋냐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초록색을 보게 되면 소득 대비예요. 여기 소득 대비. 가장 좋은 건 초록이고요. 빨강으로 갈수록 안 좋다라는 건데 보통 분들이 한국을 대면 찾아보셨겠죠. 지도에서. 아주 빨간색으로 그림이 되어 있네요. 딱 이렇게 휴전선이 보일 정도로 빨간색 딱 그려져 있죠. 초록색을 보게 되면 저렇게 호주도 그렇고요. 뭐 북미 지역도 전반적으로 초록색. 이쪽도 색깔 좀 흐린 쪽이고 그렇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집을 사기에 소득 대비 좋은 나라는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니까 가로 세로 10m 정도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평형 단위로 보게 되면 한 30평 정도가 되겠네요.
30평 정도의 공간을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은 대략 하나로 1억 900만 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한 게 사우디의 평균적인 집 구매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보면 30평짜리 아파트나 주택이 있는데 1억 원 초반대면 살 수 있어. 괜찮죠? 이 정도 상황. 우리가 뭐 집값이 더 싸지기를 바라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어포더블 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디에 순위가 있을까? 순위가 있었죠. 사우디가 가장 좋다라고 했죠. 사우디는 보게 되면 years to buy. 내가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매수 모으면 4.5년이면 집이 저 정도 살 수 있다. 괜찮아요, 그러면. 한국 빨리 찾아보세요. 왜 없지? 예, 한국은 없어요. 이 순위 안에 없어요. 순위가 꽤 뒤에 있습니다. 원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50위권까지도 없어요, 한국은. 빨간색이잖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공간을, 저는 뭐 공간이나 건축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이 공간에 대한 거주비 문제가 하나의 키인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어포더블하지 않은 국가다 보니까 자꾸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많은 갈등이나 양극화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메타버스가 모든 것을 다 풀 수는 없겠지만 이 중에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전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의 그 거주 환경은 어떻게 될까? 요새 거주 환경 개인 집입니다. 사무실 말고. 오른쪽 걸 보면 공유 오피스 사진을 제가 갖고 와봤어요. 공유 오피스. 저도 이제 연구년이 되게 되면 교수님들 중에 학교에 가는 분도 있지만 저는 연구년 때 학교를 잘 안 가요. 왜냐면 연구년은 내가 혼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시간에 학교 가면 자꾸 붙잡히거든요. 김 교수 오랜만에 봤는데 제안서나 같이 써볼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학교 사랑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공유 오피스 가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또 집에 있으면 또 가족한테 붙잡히니까. 이 공유 오피스 봤더니 가격이 두 가지 모델이 있더라고요. 이런 공간. 마치 카페, 자유석 같은 데는 좀 싸요. 그죠? 뭐 1일권도 있고 한 달에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비용까지는 아닌데 저기 저 그림의 오른쪽에는 유리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죠. 막혀있는 방. 저기는 비용 있게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방까지는 들어간 적이 없고 여기서만 이렇게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 좀 써봤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뭐 가정집에 VR 쓰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약간 그 앞부분에 발이 들어가긴 했어요. 만약에 저희 집도 보면 저랑 제 아내가 있고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 다 뭐 대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애들이 집에서 수업을 들어요. 저도 집에서 일을 주로 많이 했고 어떻게 되냐면 방이 이제 4개인데 저희 집에서 가장 작은 공간에 제가 들어가서 수업을 하거나 연구를 합니다. 저는 그 방을 제 방이라고 생각하지 안 해요. 식구들은 제 방이라고 우기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방은 창고입니다. 근데 제 방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 공식적인 방이 있고요. 근데 제가 제 방이라고 했을 때 별로 반론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아내가 뭐라고 하면 당신은 그 방이라도 있잖아. 또 할 말이 또 없어지긴 해요. 그런데 저희 집이 이제 한 40평대 아파트인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지배 배치를 바꿔볼 수 있다라고 하기는 식구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각자의 방을 조금씩 벽을 밀어서 키워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만 해도 원래 학교 가서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집에서 계속 재택으로 수업 듣고 심지어 한 학기 동안 인턴을 집에서 했어요. 출퇴근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학교도 집에서 다니고 출근도 집에서 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대형 모니터 사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매장 가가지고 30몇 인치 모니터 샀어요. 사가지고 듀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상이 작아요, 아빠. 책상도 큰 걸로 바꿨어요. 또 어느 순간 취미를 못하는 거야. 내 연주다고 해야 되는데 취미. 그래, 건반 샀어요. 방이 미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큰아이, 둘째아이 마찬가지고요. 또 집에 운동기, 제가 왜 창고라고 했냐면 큰 운동기구가 제 방인가? 하여튼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저희 집 입장에서는 각자가 물론 같이 모이는 시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을 내 방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저희 아이는 저녁에만 집에 들어왔어요. 저녁에 집에 오면 자고 나가고. 그 침대가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는데 이제 큰 데스크, PC 모니터 이런 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걸 거실로 놓고 보면 거실도 중요하지만 이건 조금 줄이고 각자 쓰는 유리방이 있죠. 이걸 좀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일정 공간 내에서. 그런데 또 제 주변 이제 친척 중에 보면 아이가 역시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학교를 가는데 거기 있는 집이 약간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루를 갖고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궁리 중이더라고요. 그냥 방을 하나씩 독립적으로 주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니까 차라리 마루에 있던 TV를 치워버리고 마루 자체를 약간 이런 식의 공간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또 제가 거기서 그걸 느꼈어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까지 아파트 짓겠다라고 발표된 사례까지는 거의 없지만 미래에는 정말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거주 공간의 구성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얘처럼. 공간을 좀 작게 갖고 있는 집에서는 거실을 키우고 저처럼 이렇게 활용했던 이런 식으로 가고 공간이 약간 더 넓은 집에서는 개인 공간을 키워서 개인이 좀 더 자유롭게 메타버스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의 구조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공유 오피스를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집의 공간도 그렇게 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제목을 메타버스는 헤테로피아를 꿈꾸는가 제목이 달았던 거랑 좀 비슷하게 갖고 와봤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거 뭔가 예술품 같은 느낌이 물씬 풍겨지죠. 뭔가 현대미술, 팝아트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이게 굿즈가 국내에서 했던 첫 전시 사례입니다. 제목이 좀 긴데 이 공간, 그 장소, 헤테로피아. 영어로는 뭐 No Space, Just a Place, 에트로피아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2020년에 진행했던 전시입니다. 예. 근데 저걸 보면 현실의 공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 메타버스 VR 쓰고 들어간 게 현실 공간인데 제가 이걸 이제 달아놓은 이유가 여기서 사람들은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 해석이니까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예술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대한 책이 바다에 깔려있죠. 때로는 좀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죠. 동화 속에 마치 그 앨리스가 몸집이 작아졌다 커졌다 하잖아요. 몸집이 작아졌을 때 들어가게 되면 내가 보던 그림책, 원래 그림책을 딱 열면 성이 나오거나 뭐 말이 튀어나오고 하는 거 있죠. 종이접기 그림책. 이런 걸 내가 정말 몸집이 작아진 상태로 책을 보면 나는 그 책 속에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요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주인공. 그런 거를 현실 공간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미 우리는 집을 볼 때 그런 게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잘은 안 쓰지만 저도 이제 경험 중에 제가 다른 도시에 살 때 2층 집, 다락방이 있는 집을 팔았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 집을 보러 갔더니 친구들이 다 좋아해요. 계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다락방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다녀야 돼, 이렇게 하고. 처음에 다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아무도 그 방에 가지 않더라고요. 그 방은 누가 썼냐면 역시 제 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안 보는 책과 겨울 이불, 그 다음에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는 공간으로 바뀌었는데 현실 공간에서 사람들은 다락방이나 잘 안 쓰는 테라스에 뭔가 카페처럼 꾸며놓고 차를 마실 것 같지만 안 나가거든요, 거기 잘. 그게 현실 공간에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일종의 헤테로피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굿즈가 보여주는 이 전시물은 약간 그런 거를 좀 더 예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저는 좀 느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는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거나 바라할까? 가상 공간을 내가 만들거나 또 남이 만들어 놓은 공간을 들어갔을 때 어떤 걸 기대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 만들어 놓은 회의실을 들어간다. 근데 그 회의실이 내가 들어가는 우리 뭐 회사 회의실처럼 이렇게 유리문에 이렇게 회의실이라고 딱 명판이 붙어 있고 들어가면 이렇게 책상이 일렬로 있고 상석이 있고 저기 상석 옆쪽으로 칠판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 말석이 있고 말석에는 약간 의자 중에서 낡은 의자 몇 개 밀려 있고 이런 배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들어간 메타버스 속 회의실은 들어가면 뭔가 뿅 포탈을 통해서 들어가서 입구가 없어요. 테이블도 원형 테이블이나 또는 테이블 자체가 입체적으로 막 문어발처럼 돼 있어서 아무데나 앉을 수도 있고 상석 기능도 없고 창문도 없고 모든 의자는 다 자기가 좋아하는 형형색상의 다양한 디자인의 의자가 앉아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회의실을 가고 싶어요. 굳이 내가 그 공간 속에서도 낡은 의자에 앉아있는 신입사원이 되긴 싫거든요. 즉 우리는 아직까지는 메타버스로 만들어진 공간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진짜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믿을 만큼의 실제감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짜인 거 알고 들어가지만 이 공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특성은 현실 세계보다 좀 더 내가 원했던 욕망에 맞는 공간이길 기대하는 거죠. 실제는 아니지만 내가 꿈꾸는 유토피아랑 비슷한 공간을 나는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이 속에서. 그런데 이제 의사결정이 꼬이는 경우는 이 사람들이 있을 회의 공간을 이 사람들이 결정해서 만들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죠? 100명 있을 회의실을 자꾸 이제 의사결정권자 중에 올라가고 해서 이제 저나 저희 친구들 같은 50대 초반이 결정하다 보게 되면 상무님이 야, 그 회의실이 왜 문어발처럼 생겼어? 우리 회의실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현실적인, 하이퍼 리얼리즘적인 현실 공간이 자꾸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메타버스적인 공간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의 회의실은 어떠냐면 회의실을 지나가다 보게 되면 이렇게 문 앞에 회의 중이라고 붙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간유리 같은 걸 슬쩍 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보이죠. 사람들 말소리 살짝 들리고 공간. 그래서 이 공간은 그렇게 들리고 돌려놓은 것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기도 하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문을 잠고 회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열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회의실이 만약에 메타버스에 만들어진다 라고 되게 묘한 게 얘는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통제가 되는 회의실이 돼버리죠. 설정하기에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근처에 오면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문을 잠가버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막아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즉 내가 원하는 공간을 창조하는 헤테로피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불가능했던 그런 접근에 대한 제어나 통제가 좀 더 원활해진 특성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는 조 로버트 잠깐 한번 볼까 합니다. 저게 아마존에서 만들어 놓은 가정용 로봇입니다. 2020년 초에 나온 로봇인데 저게 이름이 아스트로입니다. 아스트로. 제가 이제 지붕에 돌아다니면서 저 얼굴, 이건 기본적으로 태블릿인데 표정도 이렇게 지어주지만 정보도 제공해주고 등 뒤에 마치 무슨 구멍 같은 게 낙타등처럼 하나 이렇게 파여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짐을 실어갖고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집안 내부를 관찰하다가 사람이 없을 때 동작이 감지가 되면 보안과 관련된 시그널을 보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화상 통화를 따라다니면서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로봇이에요. 이런 개념이 이제 뭐 스마트홈, 가정용 로봇 이런 개념으로 점점 우리 생활 조금씩 시도가 되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래는 스마트홈 기기 간에 표준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하는 업체, 이 업체에서 구축하는 장비에 따라 갖고 연동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2021년 5월 정도에 메터라고 해서 표준이 하나 제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이 제정됐다는 얘기는 물론 표준이 있다라고 해서 일순간에 이게 다 따르진 않겠지만 점점 더 표준을 수용하는 쪽으로 업체들이 제품을 만들고 건축물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근데 어떠세요? 이런 거 로봇 뭐 있으면 아주 비싸거나 하지 않으면 저도 하나 집에 들여놓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지금 맥캠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외출했을 때 집에 식구들 없으면 그걸로 우리 집 그 반려견 메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메이가 잘 있는지 사실 뭐 본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는데 왠지 메이가 막 짖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집에 빨리 들어갈 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보고 있는데 잘 자고 있으면 또 마음이 또 평안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물리적인 로봇이고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냉장고나 예를 들어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서로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긴 해요. 근데 얘가 또 하나의 기업들이 연구하는 축이 물리적인 공간을 메타버스에 있는 내가 제어하는 거 이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21년 한 겨울부터 네이버에서 자꾸 끄집어내는 말 중에 아크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얼마 전부터 이제 제페토에 대해서 투자나 확대를 아주 더 공격적으로 들고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비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는데 사실 네이버가 갖고 있는 제페토나 잽은 약간 유저들이 직접 크리에이션해서 공급하는 그러니까 플랫폼은 네이버 거지만 커스터머가 만들고 커스터머가 소비하는 C2C 플랫폼 같은 느낌들이에요. 네이버가 갖고 있는 아크버스는 약간 이런 씬하고 비슷한 건데 물리적인 공간의 모든 것들을 네이버가 마치 미러월드, 거울세계처럼 데이터를 가져가서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거대한 아파트 단지나 거대한 도시에 대한 정보를 네이버가 다 갖고 있어. 그러면 하다못해 옆에 건물 하나 지려고 할 때도 이 데이터를 갖고 실험을 하면 되게 잘 실험이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교통량이 괜찮은지, 예를 들어 뭐 바람의 길이 이상해져가지고 뭐 소음이 증가하지 않을지 이런 거 다 실험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네이버가 했던 얘기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뭐 VR이건 메타버스 공간에서 회의를 하는데 커피 같은 걸 오더를 해. 이거 플랫폼 나가지 않고. 그럼 잠시 후에 커피가 눈앞에 와 있는 상황. 이런 것들. 즉 메타버스에 들어가 있지만 물리적인 공간에 어떤 구매행위나 물건에 대한 제어가 다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가 물리적인 공간을 움직인다. 잘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 있긴 합니다. 만약에 이게 재앙이 될 상황은 저런 거죠. 메타라는 표준에 의해서 수많은 가정용 기기나 저 로봇들이 연결이 될 텐데 만약에 내가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집안을 제어하고 있는 건 좋은데 누군가가 끼어든다. 가정을 해보게 되면 내 집안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을 누군가가 쓰고 있는 AR 글래스나 VR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제어할 수 있다. 이건 상상이조차 실은 아주 무서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뭐 작년에 그런 거가 일부 이슈가 되긴 했었죠. 국내 가정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웹캠 중에 상당수가 약간 그런 보안 시스템에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해킹 돼가지고 집안의 영상들이 노출된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재앙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물리적 공간과 연결된 메타버스도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화면에 보여드린 영상, 저 영화 꼭 이 시리즈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앞에 편이건 뒤에 편이건 보셨을 것 같아요. 해리포터. 해리포터 보게 되면 중간 승강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죠. 되게 멋진 장면인데 이 장면. 카트를 쓱 들어가면 중간 승강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게 근데 뭐 영화적인 상상이긴 한데 저는 이런 비슷한 게 무언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물리적 공간인데 그 공간에 가야지만 접속할 수 있는 메타버스.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메타버스는 공간적인 특성을 넘어서서 들어가는 공간이긴 해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지만 뭐 이태원에 있지만 우리 회사가 구로에 있어. 구로까지 굳이 안 가도 이태원에서 구로에 있는 사무실에 모이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제약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사실은 경제학적으로나 경험 설계에서 보게 되면 일정 부분의 제약을 걸었을 때 경제적인 가치가 올라가거나 더 매력적인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얘처럼 만약에 놀이공원 설계한다. 놀이공원인데 실제 아이들이 원하는 저런 해리포터의 마법학교. 거기를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 집에 앉아서 들어갈 수 있으면 뭐 그것도 재밌겠지만 더 재밌는 건 여기 가가지고 탑승물을 끝나고 나오는 공간에 거기서 뭔가 장비를 착용할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이 공간이 물리적인 공간과 연결되어 있어 보이니까 이 메타버스 공간이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실제가 훨씬 더 증강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도들도 저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또는 이렇게 맥주 한잔 할 때 저는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가고 싶은 공간이 제가 여행하는 거 좋아하니까 태국에 있는 뭐 카페들 몇 군데도 있고 또 프랑스에서 노천바에 앉아서 먹었던 맥주 생각도 자꾸 나는데 그런 공간도 현실적으로 구현은 가능하죠. 특정 공간에 갔는데 대형 투명 올레드가 있고 투명 올레드가 양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제가 가고 싶었던 프랑스에 있는 노천 카페에도. 그럼 그게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하면 이런 식으로 작동이 가능해집니다. 화면에 나오는 영상은 코카콜라가 만들었던 이벤트의 예인데요. 두 지역을 연결한 거예요. 전 좀 전에 이제 서울하고 프랑스에 있는 카페를 연결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들은 싱가포르하고 핀란드에 있는 산타 마을 두 공간을 연결했습니다.
핀란드는 눈이 많이 오는 국가고 싱가포르는 눈이 안 오는 국가죠. 연결해가지고 눈이라는 속성을 서로 전해주는 걸 만들었는데 양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판기 같은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쪽에 한쪽은 핀란드, 한쪽은 싱가포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디스플레이가 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선 핀란드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반대로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데 옆에 빨간색 삽이 있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퍼서 넣어야 되겠죠. 특히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삽이 있고 눈이 있으면 퍼서 담아야 됩니다. 빨리빨리. 그럼 옆에 빨간 통에다 담기 시작해요. 뭔지 모르고 담았는데 재미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환장하고 좋아하는 거 파팔 뛰면서 뭐냐. 싱가포르에 빨간 계통에서 눈이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눈이 공간 이동했다. 이건 아니겠죠. 말이 안 되고 공학적으로 볼까? 공학적으로 보게 되면 눈이 들어오는 무게량을 감지해가지고 그 용량에 맞는 눈이 인공제설되는 겁니다. 판타지 깨는 바사삭 깨트렸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 물론 아이들은 빠져들 수 있죠. 전성했다. 하지만 어른들도 좋아하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감이됨이 작동하는 겁니다. 가짜인 거를 알지만 이거 진짜라고 믿으면 난도 행복해져. 진짜로 믿고 싶어져. 그 순간 가짜인 거 알면서 믿게 돼요. 그럼 거기서 따뜻한 마음이 몽글몽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리적 공간끼리 연결하는 메타버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카페도 그런 식으로 구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카페가 형성은 안 돼 있는데 프랑스에 있는 어떤 카페랑 한국에 있는 어떤 카페 연결을 해요. 양쪽에 고객이 오게 되면 벽면, 지금처럼 있는 한 100인치가 넘는 대형 벽면에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프랑스에 있는 카페 실시간 현지의 모습이, 서울의 카페의 모습이 보이고 좀 더 진화가 되면 지금 아직까지 그 사이즈로 구현은 안 돼 있는데 구글이 만들어 놓은 스타라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나오는 글라스처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형 만약에 장치가 형성이 된다, 개발이 된다. 그게 있으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끼고 있어도 여기 있는 프랑스의 카페가 실시간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디 연결해서 소리도 들리고 제가 큰 소리로 뭔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물리적 공간끼리 연결하는 메타버스는 정말 얼마나 멋있을까. 저는 이쯤에서 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물리적인 공간을 연결한다, 존재하지 않았던 걸 보여줘서 헤테로피아를 만든다, 현실의 이상적인 유토피아. 인간은 시간을 축으로 공간을 살아간다라고 제가 앞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공간. 난 공간을 살아가는 존재니까. 근데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을 누군가가 메타버스를 쓴다는 얘기는 바꾸기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저는 그걸 굉장히 판타지적으로 원했지만 왜 내가 서울에 앉아있는데 프랑스의 모습을 봐야 돼? 네가 뭔데 나한테 그걸 보여줘? 그것은 나한테 어떻게 보면 헛것일 수도 있잖아요. 즉 내가 보고 싶은 것과 봐야만 하는 게 공존하는 묘한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쓰다 보면 자꾸 제가 이제 결제를 누르는 게 프리미엄을 보다가 며칠 안 봐요. 예를 들어 그러면 끊어요. 근데 꼭 끊으면 그 다음날 볼 일이 생겨요. 자꾸 다시 또 결제를 해. 지금 프리미엄 갔다 안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프리미엄 결제하는 이유는 그 앞에는 광고 때문에 그런 거. 광고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무료로 쓴다면 그런 명언이 있죠. 무료로 쓴다고 하면 상품은 너다. 너의 시간이 상품화돼서 거래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의 시간이 상품화돼서 거래되는 거다. 근데 시간이 아니라 공간. 너의 공간이 상품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의 공간이. 자, 그래서 저는 이 전까지는 뭔가 긍정적인 하나의 톤으로 메타버스가 공간을 확장하고 더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인터넷 광고가 우리의 공간 속에 새로운 실제감을 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위험 요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공간을 임대 매매한다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메타폴리스라는 공간을 제가 영상을 잠깐 갖고 와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중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직방에서 갖고 있는 플랫폼이죠. 써보신 분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 안 써보신 분한테는 좀 더 익숙한 플랫폼 중에는 약간 겟업타운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또 뭐냐 하면 아바타가 있는데 아바타가 걸어가게 되면 내 카메라가 켜지고 상대방 카메라가 켜지면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또 겟업타운하고 약간 다른 특성은 얘도 엄청나게 극사실주의나 MMORPG급의 멋진 캐릭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공간이 3D긴 하죠. 3차원입니다. 이 공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보면 실제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 건물을 걸어서 들어가 실제 겟업타운을 쓸 때 보면 버튼을 누르면 딱 시작부터 거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만약에 사무실, 회의실. 근데 얘는 걸어 들어가는 쪽으로 많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대화가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딱 시작부터 거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만약에 사무실, 회의실. 근데 얘는 걸어 들어가는 쪽으로 많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걸어 들어가서 층에 걸어 들어가서 지금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이 뜨고 가까이 가면 그 사람하고 카메라가 켜지면서 대화가 됩니다. 그럼 얘는 중간에 또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하게 되면 걸어가다가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나는 만약에 여기서 절로 가려고 그러고 저기 있던 직원이 일로 오려고 해. 그럼 마치 실제 공간에 복도나 탕비실에서 자꾸 마주치는 것처럼 상대방을 마주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플랫폼 홍보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데
이런 형태의 플랫폼을 쓰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시각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안 보였다. 근데 쓰다 보니까 정말 공간을 공유하는 것 같은 희한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 비즈니스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직장도조 메타폴리스를 원래 자사 직원들이 쓰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이제 나름대로 좀 잘 되다 보니까 저게 30층 정도 되는 건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인들 아마 2개 층인가 정도밖에 안 쓸 거예요. 나머지 층을 다른 기업들한테 뭐 임대나 매매 형태로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하죠. 본인들은 원래 비즈니스가 현실의 공간을 중개하는 업소로 시작했는데 자기들은 사무실 빼버리고 여기서 근무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무실을 또 남한테 임대해주기도 하는 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 공간을 이제 이 비즈니스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직장도조 메타폴리스를 원래 임대나 매매 형태로 그러면서 이 사무실을 또 남한테 임대해주기도 하는 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 공간을 임대 매매한다라는 거예요. 작년 2021년에 10월달 그때 이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10월이니까 얼마 안 됐죠. 응시생 수가 몇 명이었냐면 무려 40만 명이 넘어섰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근데 재밌는 건 2021년 수능시험 응시자가 51만 명입니다. 어른들의 수능이 돼버렸어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웃으면 안 되는데 참 우프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앞으로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물리적인 실제감 때문에 그 공간을 꼭 가서 봐야 돼요. 내가 가서 본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태원에 샀는데 내가 뭐 암사동에 있는 집을 보러 간다. 그럼 당연히 나는 암사동을 집을 보러 갔을 때 암사동 근처에서 누군가가 나를 집을 가이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중개인이 나오고. 그런데 점점 더 메타버스에서 공간의 실제감이 증폭되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로 이런 거 보게 되면 현재 보면 사실은 이거를 VR로 쓰는 건 아니고 PC로 보는 환경이에요. 좀 안타깝게도 이렇게 입체감이 막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장점은 저도 이제 집을 움직이면서 볼 때 그게 늘 있어요. 전 줄자를 갖고 다녀요. 저희 이제 아내하고 저랑 특성이 잘 맞는 게 저희는 미리 좀 계획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대충 둘러보고 나서 나중에 가구 배치가 잘못 나오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허락을 받고 이렇게 집 이사할 때마다 센치를 재요. 근데 얘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찍어보면 돼요, 직접 다. 공간 쑥 둘러본 다음에 이거 공간 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 아파트 도면만 무슨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 공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요. 현재 그 시점에서 공간에 있는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 뭐 손상된 공간, 손상된 거 실제감 있게 보여줘요. 360도 카메라 촬영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글이 또 네이버가 외부에 있는 지도를 만들어서 그걸 상업화시킨 거잖아요. 얘는 건물 내부를 데이터를 상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게 지금도 그런 게 없지는 않지만 저런 모델이 저는 앞으로도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공인중개사를 1년에 뭐 이렇게 40만 명씩 시험 보는 일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사실 뭐 이 강의 혹시라도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보시게 되면 좀 불쾌하실 수가 있겠죠. 저 인간이 저걸 바라는 거냐. 바란다라기보다 그렇게 산업이 흘러가는 건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근데 그게 또 이제 저는 뭐 공인중개사분들이 받고 있는 비용이 높다 낮다 그 얘기를 드릴 건 아닌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효율성 측면에선 집을 파는 분들이나 사는 분들 입장에선 거래 비용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새로운 그 시장의 하나의 부스터가 될 겁니다. 자, 이거 어딘가요? 골프장이죠. 골프장, 그다음에 연습장.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치진 않습니다. 저한테 주변에서 진짜 많이 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골프 치냐 같이 치러 가자는데 제가 어깨가 안 좋아서 골프를 못 치는데 어쨌든 이 골프장은 되게 재밌는 공간이긴 해요. 저는 이 공간을 봐도 게임 속 같아요. 이거 실제 사진이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저는 뭐 헤테로피아 같아요. 사람 누구나 이렇게 멋지게 잘 가꿔진 자연 속, 동화 속에 있는 자연 같은 공간을 꿈꾸는 건데 저는 골프 안 치고 그냥 혼자 놀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가지는 못하는데 이 공간을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습장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옆쪽. 근데 실제 어떤 사건이 터졌냐 하면 소송이 붙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공간, 저거 요즘 장사 잘 되잖아요. 이렇게 실내 연습장. 이 골프장을 갖고 있던 기업들이 몇 군데가 뭉쳐갖고 소송을 했어요. 너 왜 우리 골프장 곳을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사업에 쓰니? 저작권. 돈 내. 이게 이제 2차심까지 올라가가지고 판결이 끝나긴 했어요, 지금은. 최종 판결은 누가 이겼을까요? 이 업체한테 이 업체가 돈을 이렇게 줘야 될까요? 아니면 안 줘도 될까요? 돈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연습장이, 아니, 안 줘도 된다. 두 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판결. 나는 돈을 줘야 될 것 같다. 네, 안 줘도 될 거면 없으신 거군요. 법의 생각은 여러분과 좀 달랐습니다. 저 좀 의외였는데 여기서 특이한 그 논리가 나와요. 안 줘도 돼요. 그럼 얘는 아무런 잘못을 안 한 건가? 잘못은 했어요. 잘못했는데 돈을 왜 안 물어주죠? 여기 누가 하나 더 껴있어야 돼요. 여기 사진에 안 나온 옆에 있는 사람, 설계자.
이 골프장의 최초 설계자가 있죠. 최초 설계자는 나는 너한테 이 골프장 물리적으로 만드는 것까지만 허용해 준 거야. 그런데 이건 왜 나온 거야 갑자기? 얘는 왜 나왔니? 얘가 이거 설계자, 저 끝에 설계자한테 돈을 줘야 돼. 이거예요 결론은. 처음에 설계자가 이걸 설계하고 골프장에서 이걸 만들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는 걸 예측을 못한 거죠. 이렇게. 근데 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돈의 이슈가 생긴 겁니다. 실제 많은 부분에서 뭐 캐릭터를 만들거나 디자인을 할 때 이런 이슈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뭔가 디자인을 할 때 사용 범위라는 게 있죠. 범위가 지금은 만약에 뭐 제가 책을 써도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 뭐가 있어요 만약에. 근데 그것도 만약에 넘어서서 만약에 BCI 장비를 뒤집어 쓰고 뇌로 다이렉트 쏴주는 책, 이거에 대한 권리적 계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그거하고 저작권 싸움이 붙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예. 자,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좀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판이 커지기 시작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에서 뭔가 디자인을 할 때 뭐 제페토건, 로블록스건, 마크건 간에 현실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그 안에 복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상업적인 가치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이런 이슈는 모든 공간에 다 생길 겁니다. 네가 뭔데 불국사를 떠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어. 네가 뭔데 서울시청을 여기 떠가지고 이벤트 한다고 집어넣었어. 이거를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계속 할 겁니다. 발생할 수 있는 논리는 그거예요. 내가 설계한 거를 네가 갖다 썼잖아.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큰 이슈는 내가 설계한 공간을 네가 썼는데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를 누가 복제해서 이벤트를 해요. 근데 이게 이 이벤트를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아파트를 이상한 무슨 뭐 깽단이 나오는 소굴이나 마약 거래하는 그런 틀로서 만약에 쓰고 있어.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나 이미지가 실추돼. 이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훼손한 게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런 게 또 앞으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에서 건축을 직접 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저 기업의 케이스는 일본에 있는 프리덤 아키텍처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1년에 한 400채 정도의 개인한테 해가지고 집을 이렇게 설계해주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예전부터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설계 도면이 있고 원래 이렇게 건축학과 학생들 보면 이렇게 모델링해서 만들잖아요. 종이 같은 거 잘라갖고. 근데 그것도 했지만 VR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작업을 시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VR로 쓰고 들어가게 되면 아직까지는 공간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보는 것만 하고 있긴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앞차시에서 장갑 봤었죠. 해픽스 장갑. 그걸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 벽지를 실크 벽지로 만들었을 때랑 뭘 했을 때랑 판넬로 붙였을 때랑 만져보기도 하고 문을 당겨보기도 하고 그런 걸 하면서 훨씬 건축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게 이게 단순히 어떤 건축의 공기를 단축시킨다, 소비자 만족도를 증가시킨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주변에도 보게 되면 좀 그런 케이스 가끔 있어요. 내가 집을 이렇게 1년 거쳐서 졌는데 완성하고 났더니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뜯어 고치는 분도 있어요. 어차피 이거 마음이 계속 걸릴 거니까 초반에 그냥 5천만 원 더 써. 뜯어 고쳐버려요.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폐자재들, 오염들.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걸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것은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보안에 대한 이슈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보안. 자, 건축에서의 보안은 지금 사실 거의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집도 보면 출입통제, 뭐 카드키, 그다음에 창문에 시선 차단, 남이 안 들여다보지 못하게. 그런데 지금 집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개념들이 앞으로 등장할 겁니다. 이런 것들. 만약에 내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뭐 메타라고 하는 표준에 의해서 우리 집이 스마트홈으로 연결이 되고 내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 집 걸 제어를 해. 또 그런 공간. 또는 아예 처음부터 나는 이거 뒤집어 쓰고서 사무실에 출근을 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공간을 통제하는 경우랑 존재하지 않은 공간에 내가 들어가서 생활하는 경우. 두 가지에 있어서 이런 이슈들이 등장합니다. 네가 이 집의 주인인지 네가 이 회사의 뭐 팀장인지 교수인지 어떻게 인증할 거야? 인증에 대한 문제. 지금은 우리는 사실 이걸 카드키 하나로 그냥 하고 있어요. 카드키 누가 만약에 주서요. 또 비밀번호 누르는 거 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미래에는 이게 버튼이나 카드키가 아닌 좀 더 생체인식과 관련된 고도화된 인증수단들이 많이 더 등장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슈예요. 지금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것 중에 카메라를 통해서 내 사생활이 노출된다. 이것만 있는 건데 앞으로는 그 카메라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나누는 대화, 내가 선택했던 모든 것들, 내가 봤던 시선에 대한 기록들이 다 굉장히 정밀하게 뚫고만 들어올 수 있으면 다 데이터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좀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회의실에서 내가 저쪽 끝에 팀장님이 앉아있으면 말석에 앉아서 살짝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걸 볼 수도 있는데 모든 게 데이터화 된다. 팀장님 나중에 다 열어볼 수 있다. 이 인간이 그때 시선을 어디를 두고 있었는지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이게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은 이제 시간을 축으로 공간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공간에서 내가 활동했던 모든 기록이 누적이 되면 시간의 축까지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의 정보를 제3자가 다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인간 김상균에 대해서 나보다 더 깊게 분석할 수 있는 원천 데이터를 확보한 겁니다. 물론 기업들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걸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얼마나 뭔가 이 사람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겠어요. 뭘 광고하고 뭘 판매하면 좋을지 정말 깊게 알아갈 텐데 내 입장에선 발가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건축에서의 보안이 좀 위에 있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내 꿈은 데이터 센터 건물주. 달아봤는데 실제 제가 데이터 센터 건물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건물 회사.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대부분의 메타버스는 뒷단에 엄청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로 이제 전체 트래픽의 3분의 1 정도를 감당하고 있는 게 아마존이 갖고 있는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글로벌하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 클라우드 때문에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뭐 책도 팔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도 갖고 있지만 그걸 다 합쳐도 얘만큼 안 돼요. 이익을 내는 게. 굉장히 큰데 그 뒤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에이저도 있고 구글이 갖고 있는 클라우드도 있고 뒤에 막 붙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뭐 약간 우푼현실 논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건물주를 꿈꾼다.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라고 하는데 미래에도 건축물은 실제 존재하겠지만 존재하지 않아도 새로운 공간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공간도 결국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 공간은 근데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 시장이 지금 얼마나 커지고 있냐 하면 이게 1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0% 가까이 시장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건축해주는 전문적인 설계나 건축하는 업체들, 여기 들어간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 이런 기업들의 수익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뭐 건물 하나 사거나 또는 건물을 이렇게 돈을 모아서 투자하기 좀 부담스럽다고 하게 되면 저는 데이터 센터 회사 주식들도 시중에 많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차시의 질문은 제가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메타버스가 도시의 공간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도시에서 가장 비싼 게 공간 비용, 거주비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많이 다운시킬 수가 있어. 도시의 공간 비용을 다양한 측면에서. 그럼 도대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금 들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번 차시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볼 문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나 국가의 많은 문제들이 공간에 대한 비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걸 낮춘다고 하면 사회는 긍정적으로 많이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이런 상황에서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도시가 갖고 있는 공간 비용을 메타버스가 많이 낮춘다는 이야기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험을 메타버스가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과연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나 우리의 유대감 형성에 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없을지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